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도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열겠습니다. SNS 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몇 시에 나오세요? 이것 때문에? 8시 반까지 옵니다. 참고로 우리 이게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주영 기자와는 항상 아침 9시에 녹음을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근무 환경이 좀 더 열악해진 건가요? 그렇죠. 병행에 직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오연호 대표한테 네. 수당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 업무에 그 추가 업무가 발생을 했으니까 수당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신 있게 내라고 해야지. 뭐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시작하죠. 네.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변방에서 잊히고 싶지 않아 계속 문제를 터뜨린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과 진주의료원 사태를 짜고 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네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선거법을 위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하고 아무 죄 없는 진주의료원은 해산시켰군요. 일이 거꾸로 됐네요. 진주의료원은 불구속 처리하고 원세훈을 해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보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죠. 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국고가 144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도의회에서 정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나요? 이 이유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의를 요구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좀 관심사인데 제의 요구할까요? 한번 지켜보고요. 네. 논란의 근원인 홍준표 지사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환자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중요한 구성원인 직원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도지사 한 사람의 독선이 힘으로 관철된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가. 어디서나 그랬듯 이제 진주의료원도 환자와 직원들을 강제 집행하는 일만 남았는가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지사는 도민의 대리인일 뿐인데 지배자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홍 지사가 직접 나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직접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 지금. 예. 한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후보 시절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사태에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녀의 복지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 중앙당하고 지금 지방당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겉으로는 중앙당이 이렇게 나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날치기 하는 것. 이게 네. 이른바 이중 플레이냐 아니면 지방당에 있는 그 새누리당 당원들 물론 경남 도의 의원들이겠지만 네. 중앙당보다 더 무서운 게 경남지사냐. 네. 이것도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또한 트위터에서는 배설물 판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검찰에 따르면 여성인 이모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자신이 입던 속옷과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 남성에게 판매했는데요. 참네. 이 씨는 이러한 판매를 통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배설물임을 알리기 위해 배설 장면을 촬영한 다음 이 동영상 파일을 배설물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예. 배설물은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판매 실적은 총 3천여 건에 이르고 이 씨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단골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여 명에서 많게는 수천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아니 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요 이걸? 나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그러게요. 예.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재밌는 평가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다. 개똥도 약에 쓴다는 속담의 실증명 사례인가라는 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의 배설물을 팔아먹다니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뛰어넘는 고단수 아닌가라고 평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네.
반면 이러한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연예인이 코푼 휴지도 거래가 된다. 이번 사건이 단지 취향 문제라면 처벌이 온당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예. 개발 안 되는 땅도 수십억에 파는데 실제 하는 배설물을 파는 게 뭐 어떤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일베의 5.18 광주 모독에다가 보수 성향의 역사 교과서 출연까지. 자, 요즘 시중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역사 문제죠. 이런 논란의 와중에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고 그 이유는 잘못된 역사 교육에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여고의 조한경 국사교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역사 과목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죠? 역사 과목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는 필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1학년 아이들은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예. 필수로 배우고는 있죠. 아, 배우고는 이제, 있어요? 예. 예, 지난 정권 때 저희가 이제 그 교육과정을 보시면 예.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네.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필수였었는데요. 예. 지난 정권 때 이제 9학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바꿔서 성격은 선택 과목이지만 또 이제 뭐 그러면서 역사를 선택한다고 막 하니까 그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한국사는 1학년 때 필수로 가르치도록 하겠다 해서 1학년 때 거의 한국사는 배운다고 봐도 되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문과 아이들만요. 문과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이 청소년들은 먼저 뭐 일상적으로 접하시니까. 근데 네, 지금 예. 시중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이 뭔가 좀 잘못돼 있다. 그리고 아주 부족하다.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뭐 언론에 나오니까 예. 바로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바로 교실 들어간 아이들에게 그 현장을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역사 지식이 뭐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말에는 이제 동의가 돼요. 아, 돼요? 예. 근데 이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역사 지식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물론이죠. 같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다소간 역사 지식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 뉴스 봤는데 뭐 심사를 뭐 젠틀맨으로 애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멀쩡해요. 멀쩡해요? 예. 멀쩡하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건전하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일배 현상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을까가 아니고 아이들이 말도 안 된다. 도대체 걔네들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는 건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좀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2007년에요. 그때 그 6월이었는데 그러니까 6월 항쟁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고생이 이제 이제 청취자 전화 연결하잖아요. 방송에서 많이. 그래서 청취자 전화 연결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6월 항쟁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시민을 쏴 죽인 사건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주 학살과 6월 항쟁이 이게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근현대사를 또 배운 아이들과 배우지 않은 아이들. 예. 저희가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올라오긴 하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현대사를 뭐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네. 저도 이제 인터뷰하는 시점이 예. 아이들이
어차피 정규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현대사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가진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이들 수업해 보면은 애들이 그 부분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80년과 87년. 아,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그게 역사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역사 지식과 역사 인식을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예. 80년 광주에 대한 역사 지식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발이 됐고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될 거고. 근데 예. 역사 인식은 80년 광주는 민주화 항쟁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격 규정의 문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역사 인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굵직한 근현대사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성격을 학생들이 지금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확히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예. 뭐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아이들 막 역사 교육을 하고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설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교문을 나가서 대학을 갈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예.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뭐 모른다, 안다, 아니면 역사의식을 바로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아이들이 그렇게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또 결국 역사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또 바르게 전망해 보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저희 학교 교육에서 그런 분들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국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있죠. 학생마다 또 학생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역사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솔직히요. 뭐 저 사례를 들면은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밌게 수업 좀 하려고 하고 아이들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선생님은 좋은데 선생님 지금 역사 과목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작년까지 집중이 이런 거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냥 그것도 뭐 자기들이 이제 하소연할 만하니까 하소연하는데 선생님 힘들어 유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과목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말 영어나 수학보다 어려워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영어 수학은 그거보다 쉽겠죠. 그거보다. 특히 뭐 애들이 특히 수학보다는 쉽죠. 그건 객관적 사실일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응?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고래증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근데 학생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든 세계사든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훈족이 서구를 침입한 때는 그다음에 고려를 창건한 왕의 이름은 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험 문제.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죠, 역사적 사료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했던 건데 혹시 지금도 학교에서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뭐 교사긴 하지만 저도 이제 8학번이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교사 세대이고 저도 이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들이 역사 교사들이 이제 뭐 1988년에 저희 같은 경우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뭐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우리가 받았던 대로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만 있으면 내가 소속되는 학교에만 있으면
늘 거기에 머무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수업 방법도 연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례도 같이 보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적어도 그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네.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역사 교육을 위해서 예.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요. 그럼 지금 교과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바로 이 교과서 문제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학회가 만든 그 역사 네. 교과서가 검정 심의를 통과를 했다. 근데 예. 이게 뉴라이트 계열의 그 교과서이고 거기에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은 그 교과서 내용이 어떤 건지 구절구절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은 그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맞아요. 예, 그 역사 선생님들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역사 선생님들도 뭐 일단 언론을 통해서 다 봤을 거고요. 예. 그리고 교과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예. 뭐 언론에 나온 것들이 이제 뭐 또 확대가 되면서 갑자기 뭐 진보대 보수의 또 싸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교과서 내용은 모른다지만 이제 그게 논란의 그 핵심은 사실 이제 거민정제도라고 하는 게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회자님이나 저는 이제 국정교과서를 갖고 배웠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국정이 풀린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은 국정이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까지는 국정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이 배웠던 게 예. 이제 거민정 첫 교과서인데 예. 거민정 제도의 목적 자체가 이제 다양한 교과서가 그 시중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교사들이 교과서를 고를 때 우리는 이제 흔히 역사 선생님들이니까 책을 다 보고서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이건 아이들에게 갈 교재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재로서 과연 검정을 통과했었으니까 옛날 교과서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를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서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그 교과서를 만든 분들이 예. 얼마 전에 그 5월 말에 학회를 열어서 예. 지금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은 전부 좌편향이라고 정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좌편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거고 사실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교과서는 우편향인가 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교과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와서 검정 교과서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우스웠던 거는 항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육과정에 맞게 썼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내용 안 들어갔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용어 같은 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이 뭐든가 테러 활동을 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폭동인 이런 거는 뭐 국편에서 통과를 시키지도 않았을 건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뭐 그거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제도권이 아닌 쪽에서 검정 교과서를 내지 않았을 때는 네. 뭐 학문적인 연구든 어쨌든 뭐 그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든 뭐 정의를 하고 금정 교과서 한번 사건 되게 컸었잖아요. 예. 금성출판사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예. 이제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과연 자기들도 그런 교과서를 냈고 선생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과연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했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8월 달에 교과서가 나올 거잖아요. 예. 지난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는 이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좀 더 치중을 뒀던 선생님들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를 비교하는 기준들을 그쪽 그 필자들이 원치 않았으면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이거 교학서하고 나머지 뭐가 다르지?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사학회가 그 만든 교과서가 아니고 현대사학회 그렇죠. 회장이 이제 그 집필자로 들어간 교과서죠.
그걸 그 좀 회장하고 이제 거기 예. 대학교 교수님.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좀 또 제기됐던 문제가 교과서 학교별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역사 교사들이 사실상 예.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그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한 20년 동안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를 한 6, 7군데 돌아다니면서 교과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절차를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옵니다. 예. 그리고 정해진 날짜까지 교사들이 교과서를 보고, 예. 한 3개 정도의 교과서를 이제 순위를 정해서 화분에 올리죠. 복수 그러면- 후보를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학교 운영위원회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예.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제가 금성출판사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교사들의 선택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사들이 1번으로 올린 교과서를 제껴두고 네. 2번, 3번 교과서를 선정해 주는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요. 네. 아마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취향에 따라서 교과서가 바뀌거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역사 교사들의 의식이 깨어 있고 예.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역사 교사들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과의 전문가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번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 이제 언론에 대해서 특집이 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예. 아무튼 근데 이 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예단을 갖고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 사실은 그때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교과서가 공개되고 현장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이제 받아보는 시점이 되면 네. 하룻밤이라도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좀 이게 좀 무식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러니까 사관이 있고 관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래서 김구 선생이 테러 활동을 했다. 광주는 폭동이었다. 이렇게 기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지레 짐작으로는. 그러면 네. 미묘한 문구의 차이나 이런 게 사실 학생들을 상대로는 교육 내용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까? 그게? 미묘한 문구의 차이가 예, 학생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역사 인식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문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거고 애들이 거기서 특별히 네. 느낌을 얻겠지만은 우리는 이게 지금 학교는 조용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역사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밖에서 예. 정치권에서 예. 학교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고 있으면은 나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파 역사 교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예. 이제 아마도 저도 이제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다시 이제 꼼꼼히 한번 봤어요. 이 교과서가 나오게 된 교육과정을 봤는데 예. 교육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이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으면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런데 교과서 쓴 기자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친일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좀 놀랬거든요. 설마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겠어요. 설마.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쓴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 좀 무서운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교사들이 좀 더 냉정하게 교과서를 고를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니죠. 근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12.12 군사 쿠데타가 교과서에 쿠데타로 기술이 안 돼 있고 사태로 기술돼 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저길 거예요. 그 편수 용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이제 교과서를 쓰는 그 출판사마다 이제 용어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 뭐 문화재부터 해서 모든 거에 그 용어를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가이드북이군요. 그러니까 가이드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대로 안 쓰면 예. 그게 이제 용어니까 예를 들면 이제 5.18 이제 폭동이라고 못 쓰는 게 예.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네. 뭐 이 쿠데타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사태라는 게 아마 편수 용어였지 않는가. 아. 그거는 뭐 교과서를 쓴 필자들의 역사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 교과서를 쓰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그 편수 용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편수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저희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는데 예.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검정 과정 자체를 국편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이 돼서 나왔었는데 예. 뭐 지금도 뭐 교육부가 위탁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을 하겠지만 네. 아니 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그 라인 아니겠어요? 그래요. 정하라는 게 예. 그 지금 역사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좀 더 여쭤볼게. 그 종종 뉴스를 타는 게 그 계기 수업입니다. 특히 역사 계기 수업이죠. 예, 그렇죠. 계기 예. 수업이 이제 그 뉴스를 타는데 이제 주로 보수 언론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계기 수업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 이런.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역사교육 방법 중에 계기 수업처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계기 수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이제 결국은 그 논란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 문제 삼았던 계기 수업에 대해서 역사 교사로서 그게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과도하게 의식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계기 수업을 또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서요. 예. 계기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근현대사는 현대사는 그 진도로 말하면은 한참 뒤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6월달이 되면은 6월 항쟁 수업을 미리 이제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계기에 맞춰서. 예. 그렇죠. 예. 이제 5.18 때 저도 이제 5.18 수업을 그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시기에 맞게 때로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 길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진도 나가다 보면 뒤에 근현대사 부분 나중에 막 기말고사 끝나고 헉헉거리면서 하다 보면은 그때 못 하니까 4월 초에는 4.3 그렇게 같이 한번 볼까? 예. 미리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예. 아마 그 계기 수업을 굉장히 의식화 비판적으로 보는 쪽은 그 사회 문제와 관련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노동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의식화 선생님들은 아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은 지금 우리 현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과연 아이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의도를 가지고 의식화를 한다고 해서 의식화가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은 역시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요새 애들 참 똘똘하고 역사 용어는 잘 모르지만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바로 이의제기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예. 뭐 때로는 선생님하고 얘기한 게 좀 다른데 저기 이제 가서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좀 부모님들하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각의 문제인데 아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장준하 선생이 살아계실 때 통일은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통일은 민족의 절대 과제이고 절대 명제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를 만나보면 통일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이런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그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십니까? 선생님으로서? 체감요? 예.
시각의 변화. 그러니까 그 체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며칠 전에 예. 아이들하고 이제 논술 수업을 할 기회가 되어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뭐 장관급 회담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과연 애들이 북한을 어떻게 느낄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서 예. 애들 한번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심을 제시하니까 뒤에 한번 완성해봐 해서 북한은 나에게 하고서 점점점 했어요. 예. 약간 16명의 아이들이 같이 삥 둘러앉아서 수업을 했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답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나에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 북한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북한은 나에게 멀면서도 가까운 이웃이다. 갑자기 왜 일본이 생각이 나죠? 그런가요? 예.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상대가 되어 있다는 느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인상적인 답들은 아마 그게 북한은 나에게 노숙자다. 이런 표현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예. 도와주고 싶지만 과연 자립할 수 있을까? 아이가 16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는 북한은 나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북한은 통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럼 통일은 돼야 될까? 그랬더니 돼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대답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일본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세대는 이제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제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거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냥 상대화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통일된 나라에서 한번 역사 선생님을 해보는 게 선생님 소원이다.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런 얘기를 한번 상당히 기억이 나네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논술 수업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 논술이 있기 때문에 논술반 선생님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수업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사설을 하나씩 필사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토론하는 이런 수업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렇죠. 집에서 한겨레를 구독하는 아이의 그 아이와 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이가 막 싸우더래요. 토론을 넘어서서.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수업 방식을 포기했다. 저한테 그렇게 토로한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이건 실화인데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역사 교육 이전에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따라서 아이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저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어떤 신문을 보는지 모르는 경우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이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신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그 신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아이들 그 NI 수업하고 과목별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NI라고 있죠. 그 신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가보면 이제 신문 막 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좀 자랑을 하나 하면 저도 3년 전에 이 학교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고등학교에 그 신문 가족대가 있는 학교는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놀랐는데 이제 그쪽 지금 제가 수업 들어가는 거기 가면은 왼쪽에는 조선일보,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경향신문, 아니면 한겨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신문을 나란히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점심 시간이라면 제잘제잘 되면서 이 신문을 이렇게 넘기는 거를 보면서 그래 아마 저게 바른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신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신문 사설을 가지고 논술을 준비하면은 100% 실패할 것 같다. 아이들이 정말 논술을 잘하고 싶으면 예. 부모님께 신문을 2개를 구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늘 가면은 거기 지나가면서 그래도 저렇게 아이들이 좀 균형 있게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 주면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치게 그 정치권이나 아니면 언론 쪽에서 예단하지 않아도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네, 주고 그렇죠. 스스로 판단할 시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균형감 같아요. 역시.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건너뛰었고 2주 만에 뵙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리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닭살.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 건너뛴 건 지난주가 현충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6월 25일이고요. 네. 요즘은 또 남북 회담, 예. 뭐 무산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좀 답답해요. 네, 우리 네. 분단 문제나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6월 달은 정부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호국 보훈의 달. 그동안 뭐 한국 전쟁 때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써 주셨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무용담이랄까요? 뭐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네. 따라서 뭐 그분들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얘기에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그렇지만 많이 들은 얘기 말고요. 네. 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군대 이야기인데요. 이를테면 군대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군대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일단 군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맞아요. 예. 전쟁 때 죽은 것도 물론 막을 수 있는 죽음도 많았지만요.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전쟁이 아닌 시기 평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죽어도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예. 비전투 상황에 죽었던 사람들은 뭐 이를테면 이승만 정권 때는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는 대략 매년 한 2,500명 정도가 죽어갔습니다. 1년에 네. 평시인데. 네. 어휴. 예.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1,452명. 그다음 베트남 전쟁을 68년부터 했잖아요. 그랬죠. 그 시기에는 베트남 파병된 분들 말고 예. 그 한국에 있는 비전투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이 2,462명. 아, 잠깐 참전군인이 아니라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네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예. 자살도 있고 예. 구타, 뭐 가혹행위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그런데요. 예. 하여튼 매년 2,4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게요. 전두환 때는 그나마 많이 줄어서 연간 740명 평균이요. 노태우 정권 때 더 많이 줄어서 429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민주화 이후라고 하나요?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2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196명입니다. 네.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12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기와 노무현 정권 시기의 군내 사망자의 숫자는 10분의 1로 준 겁니다. 이게 숫자도 있지만 사실 나라 지키러 갔는데 네. 거기서 죽어 나온다면 그 부모 심정, 형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한 200분 이상 만났거든요. 200케이스 이상. 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안 겪는 게 제일 좋지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일 거고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자식을 잃은 고통이 제일 자식을 클 앞세운 겁니다. 부모의 고통은 말로 다 되게 표현이 안 네, 되죠. 저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 군인은 아니었고 ROTC 학군단이었는데 예.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셨어요. 어떤 아빠였는데 네. 부모가 같이 왔습니다. 엄마는 오면 이제 뭐 울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뭐 별 말씀도 안 하고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아들 기일날 그러니까 일주기가 되는 날 아들이 죽은 곳에 가서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 상처, 그 고통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더 없고요. 답답한 게 뭐냐면 군에서 죽은 경우 왜 네. 죽었는지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그나마 좀 덜한데 예.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저 군대 사망자 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는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예. 보통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요즘 뭐 군대가 군기가 빠지고 요새 군인은 군인이 아니야. 그래서 군기가 없으니까 뭐 자살도 많이 하는 거야. 뭐 예.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의 편견인데요. 네. 군대가 민주화되고 투명해질수록 자살이나 사망 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방금 데이터로 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예. 이것도 제가 직접 다룬 사건인데요. 2005년에 6월 달에 그 연천 28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큰 사건이었죠. 8명의 장병이 죽고 4명이 아주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사건 직후에 뭐 이 사건에 이제 범인도 체포되고 유족들은 아직도 뭐 좀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결식을 치르고 이제 안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갔는데 네. 그때 그 현충원에서 저 죽은 장병들의 시신이 들어오는 것, 연구 들어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84년 사건인데요. 예. 비슷하다는 건 이제 GP 최전방에서 일어났고 또 예. 총기 난사 때문에 사망하게 됐는데 예. 2005년 사건은 8명이 죽었는데 84년 사건은 15명이 죽었습니다. 훨씬 큰 사건이에요. 예. 근데 오래돼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 보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분들이 마침 저 연천에서 죽은 28사단 장병들이 안치되는 날이 예.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21년 된 아, 날이어서 마침 예. 대전 현충원에 모여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예. 그제서야 이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아.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해요. 어. 첫 번째는 군 당국에서 그냥 무장공비가 그런 거로 한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쉬운 방식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침탈하고 장병들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다. 실상은 총기 난사였는데. 네, 실상은 뭐 28사단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요. 예. 그 더 놀라운 건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족들이죠. 이 아버지들을 보안사, 지금 기무사죠. 예.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집합을 시킨 겁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군복 갈아입혀가지고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빠따치고 뭐 두들겨 패고 이런 거예요. 아니 믿겨지세요? 자식 잃은 아버지들을 네, 믿겨지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정말 거짓말 같죠. 예. 저도 정말 믿기지 않아서 1984년에 전두환 정권 네, 시절에 전두환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해봤는데 사실이었고요. 예. 그때 그런 얘기한 겁니다.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허튼 소리하면 그냥 안 두겠다. 떠들지 말라.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지나오면서도 예. 그 공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84년 당시에 장병들의 아버지들, 부친들이 어떤 연령대냐면 대체로 지금 80대 중반 이상들이실 텐데 6.25 참전 용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들이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는데 보안사 끌려가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구타를 당했다. 예우를 이게- 해줘도 부족할 네, 판인데. 그럼요. 예, 이게 예. 80년대 군대입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1961년 5.16 군사 구테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93년 2월 김영삼 정권 출범까지 32년 동안 아닙니까? 예. 32년 동안인데 정말 그때는 사실 군대 뭐 그다음에 관, 민 이런 걸 합해서 군관민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시절이었습니다. 민관군이 아니라 예.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군인들이 제일 대접을 받았냐? 정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접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얘기인데 예전에 유신 사무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예. 유신 사무관은 뭐냐면 퇴위만 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주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그렇죠. 사무관이 5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육군이든 뭐 해군이든 대위만 되면 됐어요. 뭐 이런 특혜가 군에 있었지만 그 장관도 뭐 차관도 각종 공기업 사장도 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다 군인들이 하는 시절이었지만 그때 뭐 민간 기업도 골라갔죠. 그럼요. 그런 시절이었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받는 처우는 이 정도였고 심지어 유족들도 이런 정말 망극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 그 군인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군대를 바라보는 게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는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뭐 전두환 씨 그 재산 추징 관련해 가지고 아들 전재국 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박정희 정권 때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제 박지만이라는 분이 지금도 계시죠.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한자 공부를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한자 수업이 폐지됐다든지. 그거 통설이 있었는데 네, 진짜요? 아니 뭐 그거야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하필이면 저 박지만 씨가 77학번인데 그때 없어졌다. 뭐 또는 뭐 고교 평준화가 됐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군인이었고 장성 출신이었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박정희 씨는 자기 아들을 육군사관학교에 육사 출신이죠. 박지만 씨가. 했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석사장교 제도예요. 석사장교 있었죠. 우리 김 선생님 잘 아시지만 혹시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를 텐데 석사장교란 뭐냐면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통과 의뢰만 통과하면 군 생활을 딱 6개월만 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석사장교라고. 근데 4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실제 군복무는 2달 하는 거예요. 장교로.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조세피나처 페이퍼 컴퍼니 세웠다가 요즘 말이 참 많은 시공사 사람이죠. 대표 전재국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냐면요. 노태우 씨 아들 노재현 씨로 끝나요. 학번으로 얘기하면 79학번에서 83학번입니다.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제 친구들은 저희가 그 밑에 학번인데 석사장교 기다리고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이 석사학위 받고 군대에 가는 때가 있답니다. 제도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미지로 혹시 뭐 군인 정권이기 때문에 안 보는 튼실이 했을 거다. 그렇죠, 또는 그렇죠.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또 좀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때 하여튼 전쟁이란 건 총력전입니다. 뭐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뭐 이런 상황이죠. 또 한국 전쟁의 전쟁 양상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쫙 밀고 들어가지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또 쭉 밀고 가서 신의주까지 갔다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있죠. 공방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은 비율로 따지면. 그럼요. 그리고 뭐 2차 대전 때 쏟아부은 저 폭약보다 훨씬 더 많은 폭약을 한국 전쟁 3년 동안 쏟아부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래서 뭐 꼭 북한 지역만은 아니지만 주로 북한 지역을 비롯한 지역은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게 미 당국의 평가이고 뭐 그렇습니다. 또 가슴 아픈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때 소년병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야기하는 학도 의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학도 의용군이 있고요. 학도병. 학도병이 있고 학도병 아닌 소년병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어리기도 하고요. 이분들 증언들 보면 정말 도대체 국가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요. 길거리 징집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제 지나가다가 중학교 2학년생인데 등치가 커요. 그러면 이제 군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집이 뭐 여러 가지인데 학교에서 이제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길거리 징집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한 15세, 뭐 14세, 16세 정도 되는 어린이 청소년, 뭐 중학교 지금으로 하면 2, 3,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마침 이 문제로 특종을 하기도 했는데요. 6월에요. 관련 기사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사 편찬위원회 말고 군사 편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군대 저 역사를 다루는 곳인데 거기서 6.25 전쟁 소년병 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이건 이제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29,600명입니다. 소년병이? 네. 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이 중에 2,500명이 전사항구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건 이제 군사편찬연구소가 육해 공군이나 병무청, 행정안전부 등에 확인해서 얻은 결과이긴 한데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9,600명,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는 아마 좀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도 의용군의 수가 27,700명입니다. 이건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학교를 예, 통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예, 자원 입대인데 예. 소년병 입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원 입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별로 이제 장교가 담당 학교를 정해놓고 징집을 해요. 워낙 숫자가 모자라고 낙동강 전투 같은 건 거의 총알바지 전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인명살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맞아요. 예. 또 학교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국민방위군 소집령 이건 이제 불법인데 그냥 소집해 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길거리에서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예. 가두 징병 모집 뭐 다양한 게 있었고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 주로 이분들이 이제 파견되고 배치된 곳은 뭐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못 받았고요. 겨우 총 쏘는 정도의 훈련만 받고 배치된 곳이 앞서 말씀드린 낙동강 방어선 전투라든지. 실제 전투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요. 후방에서 뭐 심부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총알바지로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군이 뭐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예. 참전 예, 이후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붙는 전투 국면이 많았는데 이럴 때 많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제대도 못해요. 이분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15살에 갔는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16살, 17살도 마찬가지인데 정식 징집 연령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된 겁니다. 참. 그래서 군 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뭐 7, 8년 뭐 이렇게 군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아직까지도 소년병을 운영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 사실 인정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워낙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어린이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예.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잘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을 전장에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쓰냐 이런 거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명예회복이나 뭐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딜리가 만무하죠. 네. 그다음에 정식으로 소년병으로 군번을 받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한 29,000명 정도 되는데 참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전쟁 참전 유공자로 대접은 받고 있습니다. 대접이 작긴 하지만 군번은 있으니까 네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국가 유공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북한도 소년병 참전을 합니다. 예. 근데 북한 소년병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예. 그러나 뭐 우리 대한민국도 소년병 참전을 시켰다는 거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걸 인정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가 소년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는 예.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과거가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 지금 살아 계시고 70대 정도. 혹시 소녀도 그때 끌려갔습니까? 소녀병도 있습니다. 소녀병도요.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픈 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군사편찬위원회 기록만으로는 소녀병이 467명이 동원된 거로 나옵니다. 공식 기록에는 네, 거기에도 400명이 넘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더 될 수 실제로는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중생, 여고생들입니다. 학도 의용군 말고. 네. 아니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한 사람만 이승만 대통령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총체적으로 국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51년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소년병을 동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이게 중단됩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 가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제대도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하여튼 대규모 길거리 징집은 51년 이후에 안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비공식적인 징집은 많았던 거고 광범위하게 국가가 뭐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쳐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그렇더라도 지금에 와서라도 뭐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병, 소녀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훈 사업도 좀 진행하고요. 아니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했습니까, 정부가?
아주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아주 간접적이라는 네. 게 뭡니까? 애매모호하게 인정하는 건데요. 예.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7년인데 예.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15살, 15세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킨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둘째치고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갔는데 네. 탈법적으로 그냥 법 상관없이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소년병 징집이 불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소년병이 있었다. 뭐 이 문장으로 보면 있었던 것 같죠. 네. 근데 하여튼 법령이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치적 언수를 했죠. 그러니까 불법 강제 징집에 대한 사과 없었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 파악인데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린 유엔 인권위원회 가겠다 이러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답을 해준 게 국방부가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징집된 것이 뭐 법률적인 근거나 법령은 없다라고 예. 한마디 한 게 전부인 겁니다.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소년병 존재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고 아예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좀 하나의 과제가 또 하나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슬픈 얘기 하나만 더 할 텐데요. 예.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 참담한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군위안부를 동원하고 그렇죠. 강제로 배치하고 끌고 가고 예. 그래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예. 그 문제가 45년의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미완의 과제고요. 얼마 전에 뭐 오사카 시장, 일본 오사카 시장이죠. 네. 일본 유신의 대표 예. 뭐 망언도 하고 예. 뭐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군대에도 군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사람이 하시모토 도루라는 사람인데 맞아요. 오사카 시장. 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할머니들이 정치에 더 이상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남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자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군위안부라는 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 군대가 다 그랬고 한국 전쟁 때 한국 군대,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대도 그랬다. 네, 네. 왜 우리만 잘못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들이 많았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는 예, 얘기죠. 예. 가해자의 입에서 그런 그럴 얘기가 때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과오부터 인정을 하고 뭐를 얘기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남들도 했는데 왜 우리만 탓하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죠, 얘기가. 근데 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리면 예. 우리도 사실 궁색합니다. 한번 그러면 불편한 진실인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실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안소 한국전쟁 설치는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하고요. 예. 그다음 광범위하게 설치됩니다.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군본부가 뭐 발간한 후방전사라는 책, 뭐 고정식 위안소, 특수 위안대, 고정식은 이제 한 곳에 놓고 있는 거고 예, 또 예. 하나는 따라다니는 부대입니다. 예. 특수 위안대는 따라다니는 부대인데 서울, 강릉 등 뭐 4개소대로 편성해가지고 예. 요 기록만 보면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예. 위안부 89명이 연간 20만 4,560명의 병력을 위안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매일 6, 7명의 장병을 위안한 거예요. 아이고. 예. 저는 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한테 직접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님도 군 위안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부대가 움직이면 군 부대를 쫓아다니는 여성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만 구성된 예. 임무가 2가지가 있는데 낮에는 빨래를 하고 예. 밤에는 이제 성노예가 되고 성적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예. 후생 부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백인엽 씨라든지 최명신 씨 뭐 이런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고록을 쓸 때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데 티켓제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이제 후생 티켓을 나눠주면 예. 그 티켓을 가져가서 성관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이게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기록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냐면 군 위안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시했고 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관리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관리까지. 직접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군 장교나 일본군 사병으로 일본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한국 군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뭐 박정희 장군도 그랬고 뭐 친일파 청산이 안 됐으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이 대거 일본군의 군위안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배워온 거구만. 그러니까 배워온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예. 했던 거죠. 예. 군위안부에 동원된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체로 15, 16세 정도의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직업적인 성매매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일부 전쟁 고아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좌익 관련자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역을 했다든지 예. 뭐 가족이 좌익이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입니다. 예. 예전에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나오는 끔찍한 학살 중에 하나가 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대살은 뭐냐면 대신 죽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주 극단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 사람 아버지가 빨갱인데 아버지 빨갱이는 도망가 버렸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인이나 자식을 대신 죽이는 게 대살입니다. 아니 정말요. 그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대살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아예. 어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 불법이죠. 전쟁 예. 과정에서도 재판해야 되고 예. 그 사람이 혹시 억울할지 모르니까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좌익 부역자면 또 좌익이거나 뭐 무슨 뭐 빨치산이거나 남로당이거나 뭐 다 좋은데 예. 이런 사람들 가족까지 대신 죽이기도 했고 예.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갔다는 거죠. 위안부 부대로. 예. 그러니까 북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소녀들, 북을 도왔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15, 16살 네. 된 소녀가 북과 관련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 그러니까 전쟁이란 상황 자체, 분단이란 상황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도 말이 안 되고 예. 가슴이 먹먹하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넌 좌익이고 좌익을 도왔고 북을 도왔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넌 죽을래 아니면 우리 부대에 쫓아갈래. 그럴 때 중3쯤 되는 여학생들의 선택이 뭡니까? 당연히 부대 쫓아가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너 죽을래 아니면 우리 부대 쫓아갈래. 그럼 일단 살고 봐야죠. 부대 쫓아가 봐야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보다 더 악질적인 제도였습니다. 대단히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또 죄송하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고 또 일부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꼬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나쁜데 좀 뭐 덜 나쁘다고 얘기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념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할 정도로 아주 극악하지는 않았죠. 물론 그것도 극악합니다만. 일본을 네, 말이 향해서 어렵습니다. 일제 때 그 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가고 군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진상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라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 전쟁 때 우리도 심지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저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요. 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김 선생님이 무식할 까닭이 없고요. 예.
왜 이런 게 공론화가 안 되는 안 겁니까? 되죠. 안 되는데 뭐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겁니까? 은폐하죠.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 문제가 피해자가 있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성대 김기옥 교수라는 분이 이 문제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예. 피해자 할머니들도 여러 만났는데 예. 누구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여건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도물도 좀 나오고 요새 PD 수첩은 그런 거 안 다루지만 뭐 옛날 PD 수첩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좀 보도가 되고 예. 이러면서 사회적인 여건이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전쟁 피해자였다는 것이 2중 3중으로 확인되면 그분들이 혹시, 용기를 내서 용기를 말씀할 낼 수 수 있는 있는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지금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예, 아닌 예, 거고요. 예. 또 좌익 연류이기 때문에 예. 이게 2중 3중으로 아. 여성으로서도 힘들고 또 힘든다는 측면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미묘한 문제는 그겁니다. 이를테면 일본 극우 세력에 악용당할 우려가 있지 않냐. 그렇죠.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사카 시장이 벌써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이야기할 핑계가 되는 게 아닌가 있는데 예. 저는 과거사 문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가 있더라도 혹시 이용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나부터 우리부터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렇지. 도덕적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쟁을 해가지고 야, 한판 붙자. 뭐 일본을 굴복시키고 무조건 그렇죠. 항복을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불가능한 거고 예. 해서도 안 되고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제적인 인류 양심에 예. 보편적 인권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그런 게 만들어졌고 일본 군대에서 보고 배운 바 그대로 했고 어떤 면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뭐 이이마 박사라고 또 현대사 전공하시는 여성인데요. 예. 김기옥 교수랑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거 이를테면 국가기록원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주시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뭐 아직 여론은 안 되고 있고요. 또 기초적인 사실도 많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을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과거사 사건, 인권 사건이 마찬가지인데 일단 진상규명을 해보자. 도대체 어떤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었는지. 그게 기본이죠. 네, 그다음에 예. 피해자가 있다면 보상하고 명예회복하고 국가가 사과하자. 이건 소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전쟁에 관해서 두 가지 끔찍한 것. 하나 전쟁이란 것이 어린이 청소년도 동원해서 총알바지로 내몰 만큼 정말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아무리 레토릭 언술로만이라도 뭐 북한하고 한판 붙자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극우 세력들은 정말 그래서 안 되는 정말 무책임하게 정신 나간 얘기죠.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뭐 이게 며칠만 버티면 이긴다. 그럼요. 무서워서가 아니거든요. 그 이게. 며칠이 수백만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걸 경시하는 얘기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전쟁 피해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겨냥해요. 맞아요. 예.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 여성들입니다. 맞아요. 등치 예. 좋고 뭐 사회적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안전해요.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아픔을 기억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진상규명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권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뭔가 좀 체증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체증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요. 예. 서울에 이태원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 이름을 굳이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이니까. 예. 이 학교의 교가가요. 2절로 돼 있는데 2절 교가 마지막 가사가 우리는 나라의 땡땡 두 글자로 끝납니다. 뭘까요? 우리는 나라의 땡땡. 어린이들 교가예요. 나라의 보배, 동량, 뭐 기둥. 기둥은 좀 아동노동이니까 기둥은 아니어도 뭐 새싹, 네. 미래, 희망 이런 거죠. 네. 2013년 현재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교가 2절 가사는 우리는 나라의 방패로 끝납니다. 방패.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고치려고 노력도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지금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초등학교 교과에 나라의 방패라고 돼 있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나라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사치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방패가 되려면 대학생쯤은 돼야 방패로 써먹고 그러는 거죠. 방패는 수많은 그 예리한 칼날을 다 받아내는 게 그럼요. 방패죠. 예. 어린이가 그런 건 말이 안 그럼요. 돼요. 나라의 방패,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슬픈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개명천지라고는 지금도 묻혀있는 역사적인 사실, 특히 불편한 진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드러내야 되고 또 공론화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인권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군대 내 어떤 인권 문제 오늘 짚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가죠.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로. 지금 군대 이야기 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익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탈탈 인터뷰, 그다음에 이 인권 이야기 모두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에서는 사관이고 뭐고 이런 걸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이라는 거겠죠. 객관적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역사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고 그 불편한 진실을 입증하는 묻혀있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점, 이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정도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